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탄핵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정치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증거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는데요. 민주당이 이번에도 이종석 국방장관을 탄핵시키려고 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서둘러 후임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사라지고 오로지 힘 대 힘의 대결로 이 나라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누가 더 센가 보자, 이런 형국인데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은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있는 글입니다. 오늘은 탄핵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50만 구독을 넘어 100만으로 직행하겠습니다. 정치, 경제미디어 스픽스의 9월 18일 대개편. 정치 본색을 이을 또 하나의 간판, 경제 본색이 탄생합니다. 핫하디 핫한 경제평론가 박시동의 경제 본색. 돈의 흐름에서 경제 이슈의 맥까지 날카롭게, 명쾌하게, 심지어 재밌게 짚어드립니다. 앵커 노종면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뉴스를 발라드립니다. 노종면의 뉴발. 어지럽게 쏟아지는 핫 이슈들. 노종면 앵커가 딱 먹기 좋게 발라 영양 가득한 뉴스로 요리해드립니다. 스픽스가 예능도 띄웁니다. 각자 도생 장년층의 인생 이막 프로젝트. 오윤혜의 낭만도생. 외롭고 칙칙한 각자 도생을 낭만적이고 멋진 각자 도생으로 바꿔보세요. 스픽스 간판 백운기의 정치 본색도 본격적인 총선 전국을 앞두고 정치인 출연 비중을 확 높입니다. 정치 이슈에 더 깊게, 더 제대로 파고들겠습니다. 스픽스를 보면 더 똑똑해집니다. 9월 18일 스픽스의 가을 대개편에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모십니다. 네, 오늘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신인규 변호사, 정규환 스픽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규환 대표 나오셨으니까 한두 가지 좀 우리가 알려드릴까요? 네. 월요일부터 대개편 한다고요? 예, 준비가 한창이고요. 예. 어제도 리허설을 몇 시간 동안 했고요. 새로운 프로그램이 이제 선보입니다. 그 뉴스를 발라드립니다. 노정면 앵커. 국민 앵커가 백운기라면 뉴스 전문 앵커는 노정면이다. YTN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월요일부터 이제 여러분들 직접 만나 볼 수 있고요. 뉴스를 발라드린다는 거는 그날 있었던 주요한 뉴스를 이렇게 골라서 그 이면이라든지 행간이라든지 그런 거를 알려주는 겁니까? 그런 것도 알려주고 또 똑같은 사안을 왜 조선일보는 이렇게 보도했고 한겨레신문은 왜 이렇게 보도했는지 그 이면에 있는 진실을 우리 시청자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노정면 앵커는 YTN의 대표 앵커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추천할 만한 경제본색도 이제 매일 오후 3시 50분에 준비하고 있는데요. 박시동 경제평론가인데요. 여러분들 방송에서 한 번씩 보셨을 것이고 요즘 또 많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오늘 가장 핫 이슈가 무엇이었는지 시장 동향을 살펴보고 거기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알면 좋을 만한 정보를 이제 소개해주는 아주 빠르고 경쾌하고 명료한 경제본색 프로그램도 출범합니다. 경제본색, 예. 이제 정치본색, 경제본색, 본색을 드러낸다 이거죠. 그렇고 이제 워낙 정치본색이 많이 뜨기 때문에 사실 이름을 이미테이션 갖다 썼습니다. 경제본색으로. 예능 프로도 만든다고요? 오윤혜 방송인인데 가수 출신이시죠. 요즘 뭐 대세입니다. 오윤혜 이제 그 대표가 직접 프로그램을 낭만도생이라고 낭만스럽게 각자 도생하는 세상을 위해서 50대, 60대, 70대 장년층을 위한 이제 예능 프로그램. 여기는 정치와 시사가 사실상 배제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좀 더 유익하고 유쾌하고 행복하게 만들어드릴 소재들을 가지고 아주 재밌게 꾸미고 있는데요. 이미 녹화를 했는데요. 대박 예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능 프로까지 한다고 하니까 참 기대가 됩니다. 다 여러분들이 우리 스픽스 믿고 성원해 주신 덕택입니다. 50만 구독자 돌파한 이후로 속도가 더 늘고 있습니다. 지금 51만 9천 명, 일주일에 10,000명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스픽스가 뉴스도 하고 또 뭐 드라마도 하고 정말 이 시대에 제대로 된 언론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다 여러분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말에도 만나는 분들에게 정어리 운동 계속 해주시고요. 스픽스에 힘 많이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스픽스 구독, 공유하시고 또 좋아요, 댓글 참여해 주시는 것 우리 스픽스 힘을 주시는 거고 정치본색 힘을 주시는 건데요. 또 하나 힘을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스픽스몰에 많은 상품들 있는데 이번 추석 선물로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앞부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소개해 드렸죠. 뭐 호박약과도 많이 사랑해 주셨고 굴비 세트도 많이 팔렸는데 지금 자민경 홍삼 제품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품절이 됐었는데 부랴부랴 부탁을 드려서 다시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좋은 조건으로 더 좋은 제품이 나왔습니다. 1+1인데 59,000원. 그러면 이장님 지난번에 사신 분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번 이벤트는 특별히 저희들이 이제 자민경이라는 이제 생산 회사에 요청을 좀 드려서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기왕에 좀 소비자들께 제대로 선물한다는 마음으로 좀 특별 이벤트를 제안했고요. 사실 생산 회사도 크게 남는 거 없는 상황에서 좋다, 제대로 된 제품을 널리 알려보자 이런 이제 차원에서 기획을 했는데요. 1+1로 이렇게 판매하는데 어제 보니까 수백 개가 벌써 나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꼭 애용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제품도 물론 다 좋지만 자민경 홍삼 제품은 특히 드셔보신 분들 반응이 좋고 저도 먹어봤는데 정말 추천할 만합니다. 일반 유명한 홍삼 제품보다 훨씬 더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값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싸니까 직접 드셔도 좋고 이번 추석 선물로 제가 강추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 우리 스픽스에 힘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탄핵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뭐 이렇게 얼른 떠올리실 수 있지만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탄핵 정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민주당이 탄핵하겠다 방침을 밝혔는데 개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종섭 장관을 탄핵하려고 하는 것은 당신 국방부 장관 더 이상 해서는 안 돼. 그만해. 라고 하는 건데 사퇴를 시켜라. 파면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요구를 하지 않아서 탄핵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장관 바꿀 거야. 근데 바로 또 사표 수리를 안 합니다. 이유는 안보 공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이 후임 장관 임명될 때까지는 그대로 하게끔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수싸움이 생깁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장관 단순히 물러나게 하려고 하면 지금 탄핵을 해도 그 물러날 장관 상대로 탄핵하는 게 조금 실익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자니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특검만 가지고는 쉽게 안 될 것 같고 후임 장관이 좀 괜찮으면 그대로 갈 수도 있었는데 지금 뭐 후임 장관 이전에는 그런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이제 장관 지명되고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 이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 해도 될까 하는 걱정이 야당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뭐 나중에 이제 뭐 국무위원이 되면 헌법을 존중하겠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본인이 해왔던 말들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회의원이 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해야 될 말, 안 해야 할 말이 있는데 전직 대통령을 향해서 악마라고 하고 모가지 따는 건 시간 문제라고 했던 사람을 이 나라의 국방장관을 시킨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됐던 건 12.12 사태 발언입니다. 아니 12.12 군사 반란을 나라를 위해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이 된다는 것,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청문회에서 뭐라고 얘기할지 뭐 지금 뭐 대충 변명하는 거 보면은 짐작은 갑니다만 이렇게 입장이 바뀌어도 되는가요? 그래서 오늘은 탄핵 정국으로 가기 전에 개각에 담긴 의미를 네 분 패널과 함께 좀 분석을 해보고 탄핵 정국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번에 장관으로 지명된 세 사람, 이렇게 전투력 강한 사람들 보기 힘듭니다. 이 정부 지금 도대체 누구하고 싸우자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막 싸우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싸워라. 제대로 싸워라. 그러니까 멀쩡하던 국무총리까지 막 큰 소리를 칩니다. 이제 좀 순한 맛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고성을 지르는 그런 총리가 됐습니다. 이런 정도인데 이번에 세 사람 등장한 사람들 국무위원이 되면 도대체 이거는 어떤 판이 될지 쉽게 상상이 안 갑니다. 자, 세 사람 싸움닭의 면모를 보여주는 발언들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신원식 장관이 했던 말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이라는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 악마인 노무현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문재인이 멸망을 기다리고 벌써 6일 전에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기 때문에 문재인 모가지 따는 것은 시가 문제입니다. 이 깊은 날에 비도 오는데 기분 좋게 저랑 춤추면서 한번 합시다. 자, 안 내려오면 붕짜자 붕짜, 안 내려오면 붕짜자 붕짜. 12.12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그 공백기에 뭐 서울에 보면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나라 구해야 되겠다 나왔다고 봐요. 나중에는 한국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5.16 같은 게 정치법적으로는 구태타인데 우리가 농업화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 경제, 철학적으로는 혁명이거든요. 12.12 군사 반란은 나라를 위해서 들고 일어난 거고 5.16은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를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으로 지금 지명을 했습니다. 본인이 뭐라고 해명을 했는지 해명도 이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구테타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대한민국 현실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과 그리고 정부의 공식 입장을 100% 지지합니다. 제가 공인 신분 되기 전에는 여러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저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이 되고 더구나 앞으로 국무위원이 된다면 더더구나 개인적인 사견이 아닌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 우리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렇게 늘 존중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안익걸 소장, 예. 같은 사람이죠. 어떤 말을 믿어야 됩니까, 그러면? 앞에 했던 말이 진짜겠죠. 진심이겠죠. 김재원 최고가 생각이 나네요. 예. 정강훈 만세하다가 갑자기 돌변했었는데 국무위원 되니까 이제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건데 어떤 정통 보수 분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한 자리 노리고 신념 버렸다. 근데 사실은 잘못된 신념이라면 버리는 게 맞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에서 잘 나가다가 배신해서 입장 바꿨고 지금 정권을 만들었는데 저 사람도 신원식 장관 후보자도 그런 행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일단 잘못된 신념이라도 바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 5.16이든 12.12든 정말 엄청난 쿠데타하고 상간 살해까지 한 명백한 범죄입니다. 특히 12.12는 결국 광주 시민 수백여 명에 대한 학살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나라를 구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진심으로 보여집니다. 저런 사람은 장관은커녕 국무위원은커녕 국회의원의 자격도 없는 것이죠. 지금 윤석열 정권이 저희들이 정말 걱정하는 극우, 극단, 폐륜 세력으로 지금 채워주고 있는데 갈수록 더 거기에 더 지금 황당한 인사까지 채우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국민들이 이걸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행동과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봅니다. 사랑해님, 뿡짜자 뿡짜가 진짜다. 행복한 삶님, 전형적인 기회주의자. 부산이 대위님, 뇌 이식하고 왔나요? 신은기 변호사, 사람 저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뭐 이제 권력에 얼마만큼 맹종하고 추종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회주의적인 처신의 끝판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참 이 장면을 보면서 매우 참담한 것이 제가 입당할 때까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자유한국당 시절에는 정말 이 자유한국당 같은 뭐 당시엔 보수도 아니고 이제 수구죠. 이런 수구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쳐다볼 수도 없었고 그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꾸고 뭐 여러 가지 당에서 그 호남에 대해서도 저희가 반성과 사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중도 노선으로 당을 바꿔오면서 저 같은 당원들이 들어온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실망했던 민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정권을 바꾼 건데 이제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당선이 됐습니까?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다 이용을 했다가 정권을 잡고 나서는 지금 또 자유한국당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도 자유를 외치다 보니까는 이제 당 이름을 헷갈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유한국당으로 지금 오인을 하신 것 같은데 당시 자유한국당이 했던 게 뭡니까? 반공이라는 철진한 이념, 그 다음에 부정선거, 그러고 나서 탄핵 부정으로 자유한국당이 이어왔던 당이거든요. 그걸 김종인 위원장 들어와가지고 이제 다 바꿔낸 것인데 이제 와서 또 과거에 과거로 소급해가지고 이제 MB 정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는 국민 앞에 지금 사과를 해야 될 수준의 인사를 한 게 아니냐. 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사무총장 이철규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서 우리 당에서 이 3명 교체를 건의했고 그다음에 추천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정 일체니까요. 뭐 아마 당에서 추천도 하고 이제 한 몸으로 가겠다 이런 것 같은데 이철규 사무총장은 신원식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 이거 뭐 머리카락 수준이다. 이거 뭐 공과가 있는데 아주 작은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신원식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12.12에 대한 인식은요. 머리카락이 아니라 머리에 해당하는 발언이고요. 이것은 이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에서 지금 쿠데타에 대한 인식을 구국의 행위로 묘사하는 분이 어떻게 대한민국 공직에 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 발언 하나만으로도 신원식 후보자는 저는 장관 후보자직에서 당장 사퇴해야 좀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정교한 대표, 저런 발언을 하고 저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지명한 대통령의 의도는 도대체 뭘까요? 이제 국민들하고 뭐 완전히 다른 길을 가더라도 내 스타일대로 한다. 대통령이 실제로 했던 얘기 전언에 의하면 좀 강력하게 나서서 자기 목소리 내는 정치인이 왜 이렇게 없느냐 이런 이야기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 다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극단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고 그런 사람 중에 신원식 의원이 국방부 장관으로 대통령에게 마음을 얻었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저분이 아까 개인 일대 또는 사적으로 한 발언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튜브 채널에서 수십만 명이 보고 있는 그 공간에서 하는 얘기가 사적인 발언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두 번째, 공개되어 있는 집회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하는 얘기가 사적인 발언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보통 사적인 발언이라는 것은 내가 친구와 술자리에서 지극히 내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을 누군가가 녹취를 했단 말입니다. 그걸 틀었다.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런 것을 사적인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지 수십만 명이 보는 유튜브 채널 그리고 대중들 앞에 서 있는 집회 공간에서 저렇게 한 발언이 어떻게 해서 사적 발언이 되느냐. 저는 그 규정부터 잘못되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무자격자를 장관시켜 놓고 국민들이 이렇든 저렇든 평가하든 모르겠다. 우리는 막 가겠다라고 이제 저는 국민 앞에서 선전포고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종욱 교수, 지금 정교한 대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유튜브에 나와서 했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나중에 그거 사적 발언이었다라고 그냥 넘어간다고 한다면 지금 유튜브에서 뭐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벌합니까? 뭘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리고 제가 볼 때 입장도 안 바뀌었어요. 신원식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앞으로 국무위원이 된다면 개인적 사견이 아닌 사견은 안 변했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사견은 안 변했는데 정부의 공식적 견해가 그렇다고 하니 내가 국민으로 있는 동안에는 그걸 따라줄게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사견이 뭡니까? 전두하는 애국자, 12.12는 나라를 구한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자가 대통령이 임명해서 국방부 장관에 앉아있으면 대통령은 그 자리에 못 앉아있을 거요? 아니 언제라도 쿠데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구국의 결단으로 윤석열 잘못하면 예를 들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행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이걸 검증했는지 안 했는지. 검증을 안 했다면 한동훈 장관은 검증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검증을 해서 올라가는데 대통령이 만약에 이거 갖다가 알고도 임명했다면 제가 볼 땐 방역과 내란 세력을 갖다가 임명한 것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 이건 매우 문제가 많은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설명을 안 하면서 신원식 장관 자기 스스로는 이건 개인적 사견은 변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전히 본인은 전두환을 애국자인 거죠. 그리고 12.12는 나라를 구한 거죠. 근데 지금 신은기 변호사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인사검증 기능을 대통령실에서 법무부로 넘겼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인사검증 문제가 대통령실로 부담이 돌아오니까 넘겨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도 인사정보관리관에 대해서 이것을 법률 개정 사안인데 시행령으로 무리하게 바꾼 것도 문제였고 그때 취지가 아니 대통령실에서 밀실로 검증하니까 오히려 그 검증 기능을 투명화해가지고 국회에 견제를 받겠다.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김종욱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검증 기능이 도통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검증을 했는데 만약에 오케이를 해서 올렸다? 그럼 이건 검증에 대한 그 검증하는 사람들을 또 검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맡은 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인사 추천부터 검증도 안 했던 것 같고 했더라도 너무 부실하게 한 것이고 결국에 이제 임명까지 한 거 아닙니까? 이 추천과 검증과 임명 과정이 모든 과정이 지금 다 고장이 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시스템을 바꾸거나 아니 대통령의 인식을 바꿔야 되거든요. 전 둘 다 불가능하다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인사면에서의 이런 고장난 모습은 앞으로 자주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이번 저는 사태가 심각하다 보는 게 다른 국무위원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국방부 장관은 제가 정말 박정희 쿠데타, 그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그 신군부 일당 쿠데타를 거쳐서 YS 대통령께서 하나회를 해체하면서 군에 대한 민해 통제라는 대원칙을 확립한 겁니다. 그것은 다른 선진국가에서도 많이들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특히 쿠데타가 심했던 나라에서는 절대로 군대가 다시는 정책 개발하지 않도록 또 정책 중립을 지키도록 그리고 쿠데타라는 건 영원히 이 민주국가 문명국가에서는 아예 없어져야 될 중대한 범죄거든요. 근데 그게 구국행위라고 지금 5.16도 구국이요. 12.12마저 구국이라고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정말 아까 김종욱 박사 말대로 윤석열이 나라 망한다고 생각하면 군인들이 쿠데타 일으킬 수 있다는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설령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 국방부 장관이니까 설마 그런 생각은 안 하겠지만 이제 국민들이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민들처럼 정말 수백만 명이 들고 일어나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 몰아내자. 그러면 아이고 이거 나라 망하게 생겼다. 윤석열은 구국의 영웅인데. 그럼 군대 동원해서 진압했다는 생각, 끔찍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는 무섭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조금은 경제발전, 민주주의, 상식 이런 걸 조금씩은 개선해 나갔거든요. 제가 봐도 보수도 그래도 좀 더 좋아졌고 진보 진영에서도 좀 성찰할 건 성찰하고 지난 보수 정권에서 성과들을 인정하자고 이렇게 서로 조금씩 좋아지고 대하고 있었는데 아까 신인기 변호사 말씀 잘했는데 지금 이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은 극우의 힘, 극단의 힘, 폐륜의 힘, 기회주의의 힘, 심지어 친일의 힘, 친미의 힘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너무 절망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만 더 제가 헌법적 관점에서 짚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신원식 후보자에 대한 인사평가가 보수 내부에서도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보수 내부에서도 보수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지금 과거에 군사 쿠데타를 이렇게 구국의 행위로 묘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수도 동의할 수 없다라는 지금 여론이 많고요. 또 하나는 군이라는 것은 헌법 제5조 2항에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라고 준수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합리적인 보수를 표방하는 사람도 사실은 내각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니까요. 근데 지금은 뭐 합리적 보수 뭐 이런 정도도 아니고 완전히 극단에 치우쳐버린 사실은 대한민국 보통 시민들 중에 이런 인식에 동의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치우쳐진 그 정치적 중립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말 초비현실적 인사를 지금 추천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거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거의 싸우자는 선전포고 외에는 이 인사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전두환 일가나 동의할까? 누가 지금 그런 발언을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자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봐야 합니까? 그건 한번 국민들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래서 탄핵 카드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 탄핵 카드는 조금 이따가 짚어보기로 하고 장관들 3명 싸움당 얘기한 김에 문제가 됐던 발언들 그리고 해명 차례로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명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자, 장관 이제 2번째 하게 되는 거죠. 한다면. 그런데 지금도 국민들 기억하는 게 기자에게 욕설하는 장면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있었던 인사입니다. 먼저 그 논란의 발언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어제 뭐 자전거 타고 출근을 했던데 거기에서 해명했던 내용까지 한번 들어보죠. 찍지 마. 찍지 마. 승진이나 꼬치가 정말. 학부모 입장이 된다면 학부모 입장이야. 어렵게 학부모를 왜 이렇게 세뇌를 시켰습니까? 세뇌가 아니고 제가 뭐 이거 몇 살입니까? 세뇌가 되신 거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한국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왜? 뭐 학교가 만들 거라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 어떻게 예술을 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하십니까? 잘 됐어요. 고생하지 마. 특히 저는 제가 밖에서 볼 때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 또는 그 지원기관에 근무했던 우리 직원들 이런 경우에는 상당한 피해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또 그들도 아마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가 뭐 현장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서 느끼는 건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블랙리스트에 대한 그런 문제도 저는 확실히 어느 부분까지가 뭐 기다 아니다 이렇게 정도로 제 느낌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만약 또 얘기가 나온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종욱 교수 지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얘기 들어보게 되면 그 남의 나라 얘기 같아요. 유체 이탈, 본인이 벌어진 행위 때문에 문체부 직원들이 감옥까지 간 이런 사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 소위 제가 알기로는 9,000명 정도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갔고 352개 단체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매우 중대한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 일을 안 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인사청문회 하면 정리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아마 문체부 직원들도 또 다른 트라우마를 느낄 거예요. 유인촌이 다시 돌아온다면 과거 같은 일을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또 이런 악마와 같은 사태를 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이동관이 방통위원장에 왔다는 것 이건 이제 우리가 다 알지만 방송 장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인촌이 문체부 장관으로 왔다는 건 문화계를 다시 장악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전 그렇다면 DJ 정부 때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K컬처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MB 정부는요, 지원하는데 감시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전 그러면서 제가 볼 때 이건 적어도 방송, 언론, 문화계에 입에 재갈을 불리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이 두 사람들을 등용했기 때문에 저는 유인촌이든 신원식이든 참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사견은 블랙리스트를 또 만들고 싶은데 제가 인사청문회 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야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이 안 되는 상황. 그리고 왜 이런 인물을 갖다가 다시 앉히겠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통령이라면 저런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을 앉힐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다시 앉혔다는 얘기는 그런 일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다시 앉히는 거죠. 그렇다면 저런 얘기는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지명 처리 안 할 것 같은데요. 뭐 방법이 없죠. 싸워야죠. 옛날처럼 뭐. 신은기 변호사,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누가 했는지 그게 밝혀져서 사법 처리가 된 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블랙리스트는 존재를 했었죠. 그건 팩트죠. 그러니까 사실 블랙리스트 또 반대되는 개념이 화이트리스트 아닙니까? 근데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사실상 직권남용 혐의고요. 이게 사실은 MB 정부 때까지는 이런 일이 암암리에 많이 있었는데 처벌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는 것을 엄격하게 적용했기 때문인데 이 직권남용이라는 범죄를 가장 많이 넓힌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 검사 시절에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이 블랙리스트로 다 이제 징역을 살고 이제 처벌을 받은 건데요. 그래서 사실 유인촌 장관은 윤석열 검사의 잣대로 보면은 지금 감옥에 갔다 오셔야 될 상황의 일을 하신 거다. 그러니까 매우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사실 실정법 위반 일을 당시에 했던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상당한 좀 위협이기도 하고 또 MB 정부 인사들이 이런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상당히 기회주의적인 그 정권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유인촌 장관에 대해서는 뭐 욕설도 있었기 때문에 뭐 인격의 문제도 있지만은 이 블랙리스트 건 하나만으로도 이분은 장관으로 좀 갈 수가 없는 사람인데다가 저는 MB 정부의 그 기회 독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올해 연세가 72세시거든요. 근데 지금 70대가 넘으신 분인데 아니 문체부 장관을 한번 하고 또 그 자리에 돌아와서 15년 만에 다시 장관을 한다라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누가 동일할 수 있겠으며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뭐 30대 장관들이 뭐 많이 나와서 일할 수 있게라고 했었는데 그 약속은 다 어디로 간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장님 지금 또 기억나는 게 블랙리스트 명단에 박찬욱 감독, 봉준호 감독 이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블랙리스트대로 이렇게 실행이 되고 그랬으면 우리나라 아카데미 영감생심 꿈이나 꿀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저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다. 한류가 이렇게 성장하고 전 세계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 안에서 독창성이 나왔다. 그 독창성이 상품이 되어서 경쟁력을 갖추고 이것을 세계 시장에 이제 수출을 할 수 있었다. 이런 것은 선순환 구조이고 이 선순환 구조를 국가가 어떻게 장려할 것이냐. 저는 이게 핵심인데요. 쉽게 비유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광주에서 태어나서 광주에서 사업하면요. 다 민주당 사람들만 인허가하고 특권 받아야 됩니까? 대구에서 사업하면 모든 사업가가 국민의힘 사람들이어서 해야 합니까? 그것은 절차가 있고요. 평가하는 방식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허가나 아니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누구이든 모든 국민이 똑같은 기회를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중앙정부라고 하면 더욱더 장려해야 하는데 이거를 특정인은 밀어주고 특정인은 밀어주지 않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일단 문제이고 지금도 예를 들어서 그런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 내가 정말 하려고 하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떤 방식으로 성장하고 발전해서 대한민국의 문화를 더 키워갈 것인지 오히려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사실 해명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장관이라는 자리가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교육부총리도 이주 부총리가 예. MB정부 때 부총리를 하다가 또 그 자리에 갔고요. 지금 문체부도 똑같거든요. 아니 그럼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게 그냥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할 거면은 그냥 MB 대통령이 다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있으나 마나 아니 그때 MB 정권 때 장관했던 분들을 그대로 지금 옮겨놓은 모양새거든요.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철학의 빈곤과 부재도 지적할 수밖에 없지만은 정말 이런 식으로 이제 전 부처를 MB 때 출신 장관들을 소집해가지고 정권을 운영한다면은 이건 MB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유인촌 블랙리스트 사실 그때 있었습니다. 그 국정원이 뭐 4대강 반대하는 교수들 사찰했던 것도 확인됐고 불법 민간인 사찰은 장진수 전 주무관 아들 만들어가지고 폭로해가지고 다 실제로 드러났잖아요. 그걸 아예 대통령 그때 당시 청와대가 직접 지휘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공직인력 지원관까지 만들어가지고 별도의 사무실까지 만들어서 민간인까지 사찰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됐고 다만 우리 국민들이 강렬하게 여기는 조윤선 장관 때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신인기 변호사님 지적한 것처럼 실제 처벌에 이른 건 조윤선 장관과 그 공범들이었거든요. 특히 당시 어떤 의원이 블랙리스트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스, 노라고 답해라고 열 몇 번을 이야기하니까 조윤선이 마지막에
예, 있습니다 하면서 그게 이제 국민들 귀에 많이 남아있는 건데, 정말 그 블랙리스트로 지금도 문화예술인들은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창작과 예술과 표현의 자유가 완벽하게 짓밟을 뿐만 아니라 생존까지 빼앗긴 문제였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분들이 다 다시 이렇게 복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저는 지금 문화예술인이나 국민들이 더 걱정하는 건 최근에 이 윤석열 정권과 여당이 자우림을 집중 공격을 합니다. 이 자우림의 김윤아라는 유명한 가수가 윤석열 정권 비난한 것도 아니에요.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다. 우리 지구는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러니까 정말 지구 환경을 걱정하는 지극히 평범한 글을 간단히 올린 거 하나 가지고 정부 여당의 대표가 직접 나서서 자우림을 괴담 세력이라고, 김윤아를 괴담 세력이라고 공격을 해버렸거든요. 그럼 지금 전국의 모든 문화예술인들은 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되는 또는 약간 다른 입장 하나만 내도 자우림처럼 죽겠구나 하고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다 그러고요. 당연히 유인촌이 복귀하잖아. 이제 또 일면 정권이 비판적이거나 약간이라도 진보적이거나 중도적이거나 합리적인 보수적인 입장을 내면 다 그런 작품이 나오거나, 또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는 아예 나타날 수도 없게 됐구나, 그런 분위기구나라고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말하는 공산 전체주의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산 전체주의라는 실체도 없고요, 여러분. 경산 전체주의가 된 겁니다. 윤석열 전체주의가 된 거죠. 추억의 메텔님, 참 이 정부 관계자들 인재풀의 한계인가 봅니다. 이제 막가파 싸움다 후보 누가 남았나요? 정미경, 장해찬, 전주혜, 배현진, 박성중인가요? 이상부님, 밥상머리 교육을 잘못 시킨 국민배우 최불암 선생님 잘못일까요? 제시박님, 저런 문제 있는 인간을 임명하는 것은 단순히 야당과 잘 싸우라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저항이 더 강력해질 경우 군 동원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초법적 생각이 바탕이 된 아주 무서운 포석입니다. 하자 많은 인간을 장관시켜줬으니 얼마나 몸바쳐 충성하겠습니까?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자, 한결같이 싸움딱, 전투형 이런 사람들로 골랐습니다. 어쩌면 골라도 이렇게 골랐을까 싶은데, 자, 또 한 사람 여가부 장관 후보자 김행 전 의원이죠. 시사 프로에 나와서 이렇게 발언한 것 본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대책 없이 얘기를 하나 그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는데, 막무가내죠, 막무가내. 그런데 이제 주로 막무가내로 막 소리 지르고 패널들 말 자르고 그럴 때 눈에 띄는 게 김건희 여사 얘기만 나오면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혹시 김건희 여사와 무슨 친분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또 그 부분을 뭐라고 해명하는지도, 그 전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패널로 나와서 했던 발언, 그리고 해명하는 발언 이어서 한번 들어봅시다. 김건희 여사는 기소도 안 된 사람이에요. 자, 기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사를 해야 되죠. 그럼요. 근데 김건희 여사 지금 수사 받았습니까? 조사 받았습니까? 지난 2년 조사도 동안, 안 받은데 어떻게 기소를 해요? 2년 동안. 잠깐만, 이제 제가 얘기하니까 앞으로 검찰 특검 받아서 조사 받으면 100% 기소됩니다. 이거 진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시네. 뭐가 위험해요? 어떻게 교수님이 아니, 그런 얘기를 본인은 하세요? 아직 재판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유죄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더 유죄라고 문제지. 안 했어요. 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제3제로 특검 뇌물 들어가서 수사됐다고 그랬어요. 수사 받으면 기소됩니다. 내가 이거 자신할 수 있어요. 되게 위험하신 분이네, 이분. 김건희 여사 땅이요. 제가 하도 황당해서 찾아봤어요. 공시지가를 얼마인 줄 아세요? 82%가 산이고요. 조상한테 물려받은 산이더라고요. 공시지가가 전부 다 합해서 제가 근거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2억 9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양평 군수 땅이 있는 쪽으로 가면, 그럼 양평 군수는 떼돈을 법니까? 정동군 군수는 떼돈을 법니까? 저는 정동근 군수도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도가 많이 나와서 네. 있는데 김건희 여사랑 20년 친분 있으시고 네. 그거 관련해서 이제 진영되셨다는 의혹이 좀 있어가지고 그 질문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제가요, 첫째, 70년대 학번이에요. 제가 이번에 포털에서 찾아보니까 여사님이 70년대 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사님과 저와 지연과 학연을 걸리는 데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그러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저는 저 답변을 듣고 좀 의아해했는데요. 우리 신인기 변호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그 후보 지명돼가지고 용산에서 발언할 때 보니까 소통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명된 이유도 소통 얘기했는데, 소통은 일단 남의 말을 잘 듣고 뭐가 핵심인지 알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 제대로 소통하는 거잖아요. 지금 둘이 친구냐고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친분을 물어본 거지. 근데 내가 70년대 학번이고 70년대 생인데 어떻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왜 저렇게 답변을 합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이 논란의 핵심이 좀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뭐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맥락 속에서 전 이런 질문들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아니 뭐 기자들이나 국민들이 궁금한 것들은 다 묻는 것이지 묻는 말에 답을 하고 해명하면 될 일을 갖다가 여기서도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좀 동문서답으로 하는 것도 좀 우스꽝스럽고요. 아마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매우 축하합니다. 자리를 받기 위해서 저렇게 방송 나와가지고 본인의 논리와 이성과 합리를 판 대가가 이제 저런 식으로 장관의 자리로 보상해 온 것 같은데, 저는 저런 기회주의의 전형을 보는 것 같고, 이분이 정몽준 당시 그 국민승리 21 후보의 대변인을 지냈고, 또 박근혜 정부의 초대 또 대변인을 지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까지 이렇게 온 거거든요. 이분이 함께했던 정치인들 정몽준, 박근혜, 윤석열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아무 공통점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모든 정부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한다라는 것은 뭐 김행 위원이 제가 봤을 때 뛰어난 업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여러 가지 처신을 좀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해가지고 아마 자리까지 가신 것 같은데, 저는 뭐 저런 분이 장관이 됐을 때 인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뭐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 여가부 안에서도 또 그렇게 윗자리에 또 기회를 잘 보는 분들이 아마 승진을 하실 것 같아서 매우 걱정스럽고, 이것도 저는 잘못된 인사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행 장관 후보자 지명 배경을 놓고 사람들이 의아한 게 뭐야? 싸움닭 같이 보여서 발탁을 하는 거야? 그러기에는 너무 뭐가 좀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랑 이렇게 가깝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쪽에서 민 건가? 이제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정기환 대표. 저는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 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이 뭐냐? 대통령 아니고 김건희 여사냐? 아니면 김대기 비서실장이냐? 뭔가 이게 흐릿흐릿하지만 뭐가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장관 후보자가 저 자리에 서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면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국민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분들은 국민에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신을 임명해 준 보이지 않는 손이든 아니면 보이는 손이든 그분들한테 어떻게 인식이 될 건가라는 거. 조금 전에 김행 후보의 경우에도 저는 참 보기가 불편했습니다. 보통 국무위원으로 임명이 되면 어떻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인사를 하고, 국민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진솔하고 솔직하고 또 예의 바르게 얘기해야 됩니다. 삐딱선 탄 사람처럼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질문 잘했네요. 네, 할 말이 있습니다. 70년대 학번이고 70년대 생이고 이래서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지금 돌아다니는 여러 사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진짜 친분이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누가 봐도 아는데, 자, 이거를 국민 앞에서 밝힐 때는 국민은 모르겠고 나를 임명해준 보이는 손이든 보이지 않는 손이든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한, 저는 매우 국민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종욱 교수는 저 김행 장관 해명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볼 때는 진실의 종이 울려라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장성철의 말이 맞는가? 아니면 김행의 말이 맞는가? 둘 중에 하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씨가 무슨 일을 제일 많이 하냐면요, 여가부와 관련된 일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여가부 장관을 임명하는데 안 물어봤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물어봤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어떤 형태로든지 그 임기 초부터 김건희 씨가 인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김건희 씨랑 친해지려고 매우 많은 노력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 앞으로 검증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이 김행 전 비대위원하고
방송을 한번 해봤는데 소통은 진짜 못해요. 자기 주장만 하는데 왜 저렇게 주장을 할까 보니까 소통이 아니라 쇼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는 이렇게 잘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행위들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왜 할까? 자기가 어떤 자리에 가고 싶어서 저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런 자리를 가기 위해서 본인이 저런 행위를 했다고 얘기하면 매우 부끄러운 행위를 한 거죠. 거기다가 또 가짜뉴스도 많이 양산하시는 것 같아요. 산이 82%다, 공시지가가 2억 8천만 원이다. 나중에 이게 다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 안진걸 소장이 잘 아시죠? 사실이 아니죠. 그 이거. 부분을 제가 보강하려고 기다려. 예. 그 올해 대통령 재산 신고의 자료를 보면 그 12필지 땅만 윤석열 대통령 재산 신고 목록에 들어있으니까 12필지 땅만 국한했을 때 당시 이제 공시가를 기본으로 하니까 3억대로 나와 있었네. 그러니까 벌써 수치가 틀리지 않아요. 본인이 확인했다는데. 근데 지금 확인된 것은 윤석열 김건희 명의의 땅만 아니라 거기에 그 형제 자매 ESIND 회사 그리고 그렇게 해서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일가의 땅이 총 35필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뉴스타파 감정평가사들하고 작업을 해보니까 그 중에서 29필지만 조사를 했는데 무려 현재 시가가 125억대 평가에 달한다는 겁니다. 계속 이제 땅값 올라. 여기다가 이제 고속도로 종점이 연결되면 최소 5배에서 10배까지 이렇게 뛴다는 전망이 많은데 거기는 뭐 부동산 관계자들이 여러 방송에서 다 보충을 한 건데 본인이 제가 저분이 방송한 거 몇 번 봤거든요. 고속도로 획득은 그냥 무조건 가짜뉴스라고 그래버려요. 어제 김건희 여사 또 부산시장 가갖고 가짜뉴스 때문에 고생한다고. 국민들의 80~90%가 어쨌든 일부 과장된 분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 80~90%가 후쿠시마 폐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건 그린피스라든지 한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환경 NGO들이나 방사능 전문가들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데 그걸 김건희 씨까지도 그냥 가짜뉴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그대로 배워서 하는 거죠. 고속도로 때도 가짜뉴스다. 뭐 허위, 괴담, 날파리 세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거기에 땅이 있는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씨는 본인들 땅에 대해 단 한 번도 입장도 안 내고 김행시나 원희룡 장관 같은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가짜뉴스라고 했는데 전혀 가짜뉴스가 아닙니다. 실제 양평에 35필지 땅이 있고 29필지만 재산 현재 시가가 125억이라는 감정평가사, 복수의 감정평가사들의 감정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분은 언제쯤 자료인지 모르는데 2억이라고 딱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확인도 안 하고 최근에 재산 신고 자료에만도 3억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방금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들이 의아한 것이 김행시에 무슨 업무 능력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폐지를 약속했던 부처로 내려가는 김행시에 대해서 국민들이 본 것은 TV에 나와가지고 그냥 정권 편만 잘 두는구나. 좀 비합리적인 주장을 많이 늘어놓는구나. 근데 장관으로 가니까 도대체 어떻게 발탁이 된 거야? 이 의문을 가지면서 지금 묻는 거거든요. 그렇죠. 김행시랑 그 김건희 여사랑 무슨 뭐 그러니까 그 친구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어떤 영향력 속에서 그럼 들어간 것이냐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거 충분히 물어야만 하는 질문인데요. 이 경향신문에서 지금 방금 단독이 나왔는데 여기도 보면은 김행시가 밝힌 걸로는 김건희 여사랑 2016년 전시회에서 딱 한 번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김행시 주장입니다. 근데 방금 나온 보도에 의하면 2013년과 2015년 때 전시회 때에도 같은 날 같은 공원에 있었다라는 게 사진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본인의 진술과 지금 또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거를 숨겼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추가로 청문회에서 저는 더 검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처음에 2016년에 찍힌 사진만 돌아다니니까 그것은 부인할 수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뭐 이제 또 그게 드러나면 대체로 뭐 하는 방법들 있잖아요. 뭐 기억이 없었다, 잊어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 사진이 다 있으니까 부인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70년대 학번이고 70년대 생이지만 사실 저도 백운기 앵커님 존경하고 가끔 교류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방송 끝나고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연세차가 있어도. 그러니까 그건 전혀 설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재산신고 목록 보니까 정확하게 그 병산이 땅만 12필지만 국한했을 때 3억 1,144만 원 나와 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그 자료도 안 보고 뭐 2억대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다음에 그 사진 이야기 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나는 사건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 MB정부 때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가 박연차 모른다고 막 우기다가 그 박연차 씨하고 찍힌 사진 딱 나와가지고 그때만 해도 정말 조금이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짓말 막 하다가 박연차 씨하고 찍은 사진 나와서 후보로 사퇴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국민과 언론한테 거짓말에다 들통나면 사과하고 나가서 사퇴까지 했거든요. 이 정권에서는 사과도 인정도 안 하고 오히려 소리를 질러요. 그걸 지적하는 사람들한테. 괴담 날파리 세력이라고 그걸 보도하는 언론 압수해버리고. 근데 이제 김행 전 비대위원이 그랬잖아요. 기자들한테 확인해 보세요. 지금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경향신문에서 단독 기사 나왔어요. 그럼 답을 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본인이 거짓말했으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거짓말하는 국무위원을 바라지 않아요. 그럼 본인이 사퇴되는 거고 또 하나는 업무 능력도 마찬가지인데 뭐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아, 정말? 여가부를요. 이거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면요. 윤석열 대통령 G20에 가가지고 말을 못해요. G20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게 양성평등 문제거든요. 어떻게 여가부를 폐지할 수 있습니까? 여가부 폐지 못합니다. G20 가서 선진국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떵떵거려서 얘기하려고 하면 그러면 대통령이 창피하게 만드는 일을 본인이 대놓고 얘기하는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 여가부 없애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본인 스스로가 아까 영상 보면 상대방 패널한테 얘기했습니다만 본인이 위험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국민이 아니라 권력을 위해서 발언하시는 분이 국무위원이 되시면 그 국무위원이 하는 행위 자체들은 국민을 위해서 하질 않을 거예요. 전 그래서 이런 분이 거짓말을 하셨으니까 오늘이라도 빨리 내가 국민한테 거짓말을 했으니까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대할 저도 한 걸 말씀 기대하십시오. 드리면 제가 이제 보수 쪽 인사들을 비교적 많이 알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한국 보수가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뭐 진보 보수 이념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요. 보수는 좀 품격이 기본적으로 있고 덜 과격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이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있는 보수 인사들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와 이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 한번 진보 정권인 시절에 부동산이 막 잘못되고 문재인 정권 이럴 때도 뭐 대학 교수 출신들이 정책실이나 뭐 청와대에 있으면서 나와서 설명하면서 하는 거 우리가 막 자무를 칠 때가 있어요. 완전히 세상과 동 떨어진 소리 하면서 뭐 학자가 되느니 안 되니 막 이럴 때는 야, 저 사람 좀 미친 거 아니냐고 왜 저렇게 하냐고 막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합리적인 질문, 의심, 의혹 제기 비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의혹 제기하거나 합리적 의심하면 그때부터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몰아놓고 막 문매를 때립니다. 그래도 안 쓰러지고 막 바락바락하면 이제 조사하겠다, 압수수색하겠다 이렇게 갑니다. 어떻게 보수가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대한민국 보수가. 저는 이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정상과 비정상의 문제로 봐야 하고 이게 지금 보수의 본 모습이 아니다.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저희 이제 보수가 왜 망가졌냐, 왜 이게 기회주의자들이 판치느냐라고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문재인 정부에서 4년 동안 검찰 고위직을 하다가 진영을 바꿔서 권력만을 얻기 위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전 출발점이 기회주의라고 보고요. 그 주변에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김한길 통합위 위원장. 이분도 기회주의 아닙니까? 진영을 바꿔서 지금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거고요. 뭐 김행 후보자도 제가 아까 이력을 쭉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정몽준 씨를 돕다가 또 박근혜 대통령 돕다가 이 윤석열 대통령 뭐 돕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한 자리 하려고 다 저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큰 기회주의와 작은 기회주의들이 만나가지고 지금 기회주의 정권을 만들고 원칙 없이 하다 보니까 보수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참 지금 정당 바로 세우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런 기회주의부터 일단은 몰아내야 된다. 저 그런 생각을 좀 강하게 합니다. 정당 바로 세우기 계속 집회하는데 오늘 또 하십니까? 저희 이제 오늘 정바세가 이제 광주로 가서요. 광주. 저녁 7시에 광주 남구에서 저희가 오늘 이제 시국 강연 토론회 8번째 하고요. 저희가 총 12번을 기획해 놨기 때문에 이제 3분의 2 정도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지에서 이렇게 이제 쭉 돌아다녀 보시면 국민들의 목소리, 기대 대체로 좀 어떻습니까? 제 현장을 못 가봐서 한번 궁금해요. 지금 여야가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제가 규정하는 적은요, 체념, 낙심, 절망 이런 적하고 제가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시국 강연 토론회에 오시는 분들은요, 누구보다 생업에서 열심히 하시면서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이고요. 이 위기를 너무 피부로 느끼세요. 근데 이분들이 다 지금 절망과 낙심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체념하고 지금 싸우고 있다 하면서 저는 전국을 돌면서 그 차갑게 식어버린 그 냉담함과 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냉담, 체념 참 불행한 단어인데
혹시 막 이렇게 그 탄핵 얘기도 나오고 끌어오르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근데 저희 정바세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뭐 탄핵이라든지 뭐 대통령 하야 뭐 이런 얘기까지는 하지는 않으시고요. 아무래도 총선에서 좀 더 유의미한 정치 세력들이 좀 나와주기를 바라시고 뭐 그 가운데 뭐 저보고 역할 좀 하라고 압박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저도 나라 걱정을 정말 깊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저도 고민을 해서 정말 나라를 올바르게 이끄는 쪽으로 저도 결단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장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몇몇 패널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게 국민을 체념시키기 위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뭐 니나 저쪽이나 뭐 다 똑같다 그러면서 어떤 혐오를 부추겨서 그냥 정치라는 것에 기대할 게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거 아닌가 지향점이. 저는 그게 이제 기획이나 계획이나 또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본성이 그렇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 사회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그냥 정글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획득한 자는 획득하지 못한 자를 어떤 식으로든 힘으로써 제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계획이나 기획이면 이렇게 갈 수 없다고 봅니다. 본성이기 때문에 저런 무자격자를 장관으로 임명까지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지도자의 품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각자 도생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존재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협업이란 게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치가 협력하고 타협하고 협상하면서 결과를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만들지 않고 정쟁이나 전쟁처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상대를 죽일 것인가 이러니까 그 하위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은 내 몸 하나, 몸뚱아리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나도 어떤 경우에도 누군가와 조금이라도 내가 피해를 볼 만한 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저는 지도자가 모범을 보여주지 않고 저런 방식으로 국가 운영을 해버리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 이제 절망과 포기와 체념의 상태로 빠지고 있다. 역대 우리가 존경하는 지도자들은 국난이 닥치거나 민생이 어렵거나 국민들이 도탄에 빠져 있을 때 스스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희망을 불러주고 같이 손잡고 갑시다. 그래서 우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IMF도 극복하고 또 2012년 세계금융위기도 극복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왔는데 오히려 지금 이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대통령이나 주변 사람들은 더 국민들이 포기하도록 체념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지도자가 할 일이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지난번에도 제가 김대중 대통령이 항상 강조했던 행동하는 양심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김대중 대통령은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체념하고 절망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노리는 바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진실을 제대로 볼 수 있고 깨어 있어야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확실히 행동할 수 있는데요. 왜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합니까? 누가 봐도 이 인사를 참 잘했다, 속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견고한 세력은 뭐 잘했다고 박수 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나라를 하나로 만들고 미래를 제시하고 이게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아닌가요? 정말 이렇게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이런 모습.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려고 앞부분 따져봤는데 자, 탄핵 얘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까지 나옵니다. 참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헌정 질서가 중단되는 사태 아닙니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5년간 책임지고 하도록 돼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여야 정치 싸움에 이제 휩싸이면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된 게 2번이나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가결됐습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그 국회 의결을 인용하면서 파면이 됐지만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민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고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을 지금 들여다보려고 하는 겁니다. 매우 조심스럽지만. 그 전에 몇 가지 장관들에 대해서 지금 탄핵,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여러분들 그때도 뭐 나왔습니다만 이게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왜 처음인 줄 아십니까?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기 전에, 가결되기 전에 다 그냥 물러났으니까 그냥 둔 적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처음이었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결국은 헌재에서 기각이 되면서 장관직에 복귀했지만 그거 잘했다고 봐야 될까요? 못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그러면 이종섭 장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 이어가죠.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곧 마음마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픽스 구독 50만 돌파와 함께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스픽스몰에서 진행되는 추석 이벤트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연산 민어회 완판, 대세대게 완판, 구독 50만 돌파 스픽스몰 추석 이벤트 서둘러서 추석 선물 세트 준비하셔서 큰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주시길 바랄게요. 모두가 인정하는 스픽스몰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이번 추석도 언제나 스픽스몰과 함께. (50만) 구독을 넘어 (100만으로) 직행하겠습니다. 정치, 경제미디어 스픽스의 9월 18일 대개편. 정치 본색을 이을 또 하나의 간판, 경제 본색이 탄생합니다. 핫하디 핫한 경제평론가 박시동의 경제 본색. 돈의 흐름에서 경제 이슈의 맥까지 날카롭게, 명쾌하게, 심지어 재밌게 짚어드립니다. 앵커 노종면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뉴스를 발라드립니다. 노종면의 유발. 어지럽게 쏟아지는 핫 이슈들. 노종면 앵커가 딱 먹기 좋게 발라 영양 가득한 뉴스로 요리해드립니다. 스픽스가 예능도 띄웁니다. 각자도생 장년층의 인생 이막 프로젝트. 오윤혜의 낭만도생. 외롭고 칙칙한 각자도생을 낭만적이고 멋진 각자도생으로 바꿔보세요. 스픽스 간판 백운기의 정치 본색도 본격적인 총선 전국을 앞두고 정치인 출연 비중을 확 높입니다. 정치 이슈에 더 깊게, 더 제대로 파고들겠습니다. 스픽스를 보면 더 똑똑해집니다. 9월 18일 스픽스의 가을 대개편에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모십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새로워지는 스픽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스픽스몰에서 판매하는 제품도 많이 사주십시오. 이번 추석 선물은 꼭 스픽스몰에서 구입해 주십시오. 홍삼 제품 많이 사주십시오. 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국방부 장관 탄핵을 준비하던 중에 장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차피 장관 물러나게 될 텐데 굳이 탄핵을 해야 되나? 그런데요,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이 사람을 말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쭉 지켜보셔서 알지만 청문회 이거 완전히 헛것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 장관 15명인가 16명인가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도 안 했는데 그냥 임명해 버렸습니다. 의미가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런 발언을 했고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12.12 사태를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일어난 거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해도 임명하면 그만인데 지금 자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후임 장관을 지명하기 전에 민주당이 좀 속도를 내서 탄핵안을 발의했으면 상황이 좀 달라졌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탄핵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원내대표라든지 원내 지도부가 팍팍팍 움직여서 했어야 되는데 막 잰 거죠. 아, 이거 했을 때 어떻게 될까? 그 사이에 사의를 표명을 해버린 거예요.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죠. 그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좀 잘못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수를 던졌는데 이쪽에서 그래? 그러면은 우리 장관 바꿔. 사의 표명해. 이렇게 해서 지금 사의를 표명했어요. 그런데 원래는 완전히 탄핵 카드를 무산시키는 방법으로는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를 해버리고 장관직을 비워놓고 후임 장관 지명을 한 다음에 쭉 간다면 탄핵을 해야 될 대상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민주당 카드가 무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어떤 멍군을 치고 나왔냐. 장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사의 표명은 됐고 후임 장관 임명했지만 안보 공백이 우려되니 자리 지키고 있어. 후임 장관 임명될 때까지 장관직 수행해.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탄핵안을 통과를 시켜서 직무 정지를 시키면 국방부 장관이 공석이 됩니다. 공석이 아니고 국방장관이 사실상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당이 심각한 안보 공백을 야당 때문에 처리하게 됐다. 이렇게 공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수싸움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여러분 의견도 한번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패널들 의견을 들어볼 텐데 먼저 탄핵과 관련된 발언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발언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결국은 링 위에 올라가 있는 선수들이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감시하고 잘못할 경우에는 지적하고 정말로 국민의 뜻에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인데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죠.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결국 국민이 주인인 국민이 지켜내야 됩니다. 방치하면 국민과 국가에 반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구체적으로 뭐 국방부 장관 탄핵인지 뭔지는 뭐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김종욱 교수, 민주당이 일단 국방부 장관 탄핵하기로 했는데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탄핵안을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지요. 내부에 있는데요. 아마 이견 때문에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발언이 매우 웃겨요. 지금 이소영 대변인이 얘기한 것 같은데 이종석 국방부 장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실제 탄핵 추진을 놓고는 이견이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에다 권리를 준 거거든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가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를 들면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러면 탄핵의 사유가 충분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 탄핵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탄핵을 결정하는 건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엄중한 겁니다만 전 탄핵은 묘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신원식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인물이 소위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벌인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법률 위반 상황입니다. 근데 그 법률 위반 상황이 국방부 장관 본인 스스로는 자기가 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의 의문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측면들이 있는 거, 추정을 하는 게 있는 거죠. 좀 그렇다면 소위 최수근 상병을 중에까지 몰아갔고 그 이후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소위 국정농단에 준하는 사안에 대해서 소위 헌재를 통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마지막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국방부 장관이 문민통제를 한 사례가 없어요. 전 그렇다면 이번에 차관이 문민 출신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꼭 국방부 장관이 꼭 있어야 되는가? 저는 이건 좀 고민이에요. 오히려 차관 대행 체제를 통해서 이건 실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자고 하면 안 된다. 딱 이유는 하나예요. 역풍이 분다.
역풍이 분다는 게 어떤 거냐? 북러 정상회담과 북한 미사일 발사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이거든요. 아니 북러 정상회담을 하는데 역풍이 분다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거기다가 또 북한이 미사일 발사 뭐 최근에 했습니까? 2020년부터 계속 미사일 발사를 해왔던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이 얘기는 뭐냐면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하는 프레임에 딱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전 그래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총의를 모아서 저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욱 교수께서는 탄핵하는 게 맞다. 네. 자, 근데 이제 정계한 대표, 이제 총선 전국 아닙니까? 내년 4월인데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한 6개월간은 장관이 이제 거의 일을 못하는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모든 것이 이제 내년 총선 앞두고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럴 때 북한의 뭐 핵위협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보 정세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봐라. 장관을 저렇게 일을 못하게 해놓고 후임 장관도 못 만들어 놓으니까 민주당 때문에 이렇게 안보 어려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 상황이 왔습니까? 저는 거꾸로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그 상황이 지금 왔습니까? 오지도 않는 상황을 걱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야 하는 시기에 오지도 않은 상황을 걱정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저는 국회가 자신의 권한 또는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저는 이번에 신원식 만약 후보가 장관으로 임명되는 과정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분 인사청문회 통과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임명을 감행하는 것과 국민들이 이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 줄까? 저는 도무지 받아들여 주지 못할 것 같고, 두 번째, 이분이 지금 현재 질문에 응답하는 것을 보면 청문회 과정이 완전히 상상 초월의 장면들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도무지 국민들이 인정을 못하는데 임명 강행을 했습니다. 군사 쿠데타 문제에 대해서도 사견을 전제로 그대로 유지하면은 이 사람은 국방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국민들이 다수가 판단할 것입니다. 저는 그 시기에 민주당이 어떤 선택할 거냐. 저는 국회가 이미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것을 미리 걱정해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나 집권 여당이 하고 있는 이 페이스에 그대로 말려들어서 오히려 민주당은 존재감이 더욱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눈앞에 벌어지는 일에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대응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방장관 탄핵 이미 뭐 물러나기로 돼 있는 장관 상대로 탄핵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래도 탄핵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저런 장관을 어떻게 놓고 보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긴급으로 저희가 한번 투표를 해보고 싶은데요. 의견들 많이 한번 보내주십시오. 나머지 두 분도 의견 들어보고 싶은데. 예, 제가 안정걸 소장. 예. 저희는 뭐 지금 작년 8월 그 임기 100일 때까지 정말 참고 참다가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퇴진시키고 탄핵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제도 정당들이나 제도 야당들이 그런 주장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걸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거리의 논리와 국회 안의 논리는 다르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많은 애청자들이 왜 민주당이나 야사당이 아직도 탄핵을 결의 못하냐고 답답합니다. 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근데 그건 차치하고라도, 자, 이종석 장관은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이 있었고 그것을 대통령이 제대로 철저히 수사를 해서 철저히 수사한 박정훈 단장에 대해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입니다. 즉 최상병 죽음의 과정을 은폐하고 거기에 책임 있는 사람을 비호하고 정당한 직무를 행사한 참 군인한 평가를 받는 박정훈 대령을 탄압한 당사자인데, 그 사람이 스스로 결재한 문서를 물리고 합법적으로 즉시 이첩하게 된 수사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한 사람인데, 그리고 박정훈을 구속까지 시키려고 한 사람인데, 그 배후에는 국방부 장관이나 안보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게 지금 널리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종섭이라는 사람이 사의를 표명해서 다른 장관이하고 도망가서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집무실과 연결이 돼가지고 불법을 저질렀던 것이 은폐되는 것을
이 사람은 그냥 그 사표를 내고 수리가 되면 그걸 용인하는 결과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도 탄핵이라는 징벌을 추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종섭이라는 장관이 못 도망가게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은폐하고 비화하지 못하도록 그걸 책임을 정확히 묻는 것이 탄핵 작업인데 민주당이 너무 늦었던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왜 원내 지도부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비판까지 했다라고 지금 언론 보도 나왔는데 말씀하시는 도중에 속보가 떴습니다. 민주 이종섭 국방장관 탄핵 추진 않기로 민주당이 결정했네요. 저는 제가 윤석열 탄핵을 결정 못하는 건 이해는 하지만 정말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요. 그 대신 이제 특검을 관철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민주당이 결정을 했는데요. 문성희님 민주당 역풍이 뭐가 두려우신가요? 나라가 절단나게 생겼는데 탄핵하세요. 지금 긴급으로 저희가 한번 의견을 들어봤는데 압도적으로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아니 이게 저 이제 결정 났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어땠습니까? 특검하고 탄핵 따로 갔나요? 탄핵도 추진하면서 특검도 한 거거든요. 그건 탄핵은 정치재판이 헌재에서 하는, 그 다음에 특검은 형사재판이 완전히 영역이 다른 겁니다. 물론 완전히 떨어져 있는 내용은 아니면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형사재판, 그 다음에 정치재판 하는 것인데 그것을 특검은 하고 탄핵은 안 된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전혀 제대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당내 반격파 너무 많다는 질을 받는 겁니다. 신인규 변호사께는 탄핵하는 게 옳으냐 아니냐 그걸 네 번째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결정했는데 민주당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사실 지금 매우 중요한 국면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뭐 안진걸 소장님께서 거리에서 열심히 외치시는 거나 제가 또 여기서 주장하는 거나 내용 면에서는 뭐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 방식에 관한 문제, 그리고 전략에 관한 문제 아닌가 저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선 저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으로 되어 있고요. 헌법에 권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제1조 2항에. 국민에게만 권력이라는 단어를 붙이고요. 나머지 대통령부터 그 이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권한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자가 제한된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봤듯이 그 권한을 위임했는데 대통령이 제대로 못한다? 당연히 탄핵해서 끌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는 이제 법률가로서 이건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에 대한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 때는 8대 0으로 이제 탄핵이 전부 인용이 된 건데요. 왜 그렇게 전원일치로 할 수밖에 없냐면은 이게 최고 권력자를 내쫓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6명이면은 인용이 가능한데 6대 3으로는 결정 못 내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또 국가가 분열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완벽하게 전원일치가 되지 않으면은 이 탄핵 인용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특검이 먼저 의결이 됐고 당시에는 검찰이 먼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에서 어느 정도 결과를 냈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특검법이 먼저 2016년 11월에 의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12월에 의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장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은 특검과 탄핵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밀어붙이는 전략은 저는 힘이 분산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검찰은 신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특검 하나에만 올인을 해서 전 일정 부분 국민들한테 공신력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놔야 된다. 그걸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하나로 모으고 그 하나로 모인 것들이 뭐 그것이 뭐 탄핵으로 에너지가 분출될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저는 오히려 특검 하나 여기에 관철시켜서 저는 성과를 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이 왔으니까 신인기 변호사 법률가니까 좀 답을 해주세요. 특검 하나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스파픽스 하이님이요. 민주당 특검 관철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 아닌가요? 근데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는데요.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발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특검법에 한해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특검법이 관철되지 않으면은 진짜 그때는 장애로 나가도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의 주장을 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특검 관철에는 사생결단을 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거고요.
simple is the best라는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선을 넓히게 되면은 주장하는 사람도 혼란스럽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특검법 하나, 여기에는 저는 사생결단을 하고 밀어붙여가지고 이건 만약에 민주당도 관철 못하고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또 밀어붙여가지고 끝까지 저는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아니 의원들이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탄핵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얘기한 것처럼 북러 정상회담과 북한 미사일 발사라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국민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저는 의총에서 다른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봐요. 중도층이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게 되면 어떤 영향이 미칠까? 또는 우리가 꼭 탄핵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10월달 국정감사를 해서 이 내용들을 밝히면 되지 않을까? 저는 예를 들면 이렇게 제도만능주의로 가는 측면들이 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분노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사태가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응당한 그 분노, 국민의 분노들을 대변해서 정치적 결단을 내리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정치적 결단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정부적 판단을 통해서 중도층이 어떻게 할까? 어디로 이동할까? 국정감사라는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그때 얘기하게 되면 뭔가 나오겠지. 뭔가 명확히 나오면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이런 게 예를 들면 진짜 민의를 대변하는 거냐? 국민을 대변하는 거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정치꾼인 줄 알아요. 자기들이 판단하는 정무적인 판단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을 끌어가려고 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분노한 국민을 위해서 야당이 어떤 정책 결단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역풍을 했더니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인규 변호사님 같은 이제 고민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탄핵을 마구마구 꺼내면 야 맨날 뭐 일만 터지면 탄핵 이런 국민들의 또 중도층의 피곤함도 있는 거 맞거든요. 근데 이상민 장관 사례에 이어서 이종섭 장관은 사례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너무 열받고 싫어서 탄핵해라 쫓아내라 하는 거하고 정말 구체적으로 불법과 비리가 딱 적발돼가지고 고속도로 게이트처럼 야 저건 너무 이상하다. 저 정말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정말 국정농단하고 권력을 사회에서 어마어마한 탐욕을 들이다 걸린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이종섭 장관 사건은 정말 억울하게 우리 젊은이가 희생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사단장의 깊숙이 개입되고 사단이 책임이 있다는 게 다 드러났는데 대통령 의심수사에서 수사한 죄밖에 없는 그 수사단장을 구속시키려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지금 제가 9월 23일 날 해병대 전후 일동이 국방부에서 집회를 지금 합니다. 저는 그 해병대 전후라는 분들이 진보정부나 개혁정부를 상대로 집회하는 건 봤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보수정부나 또는 극우 성향의 정부를 상대로 집회하는 건 제가 처음 보거든요. 그중 해병대 전후들까지, 이제 해병대 전후회가 공식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해병대 전후 일동으로 하더라고요. 13일 날 국방부 앞에서요. 정말 보수적이라고 하는 해병대 전후들까지 이것은 윤석열 정권 잘못했고 국방장관 책임이 크다. 그래서 우리 열받았다. 모이자고 하는 지경인데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것은 정말 그 수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대부분 확인되어 있고 이건 용산 집무실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개입한 증거도 다 드러났어요. 그런 면에서 도망 못 가도록 범죄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탄핵해서 붙잡아놓고 헌재에서는 정치재판하고 그 다음에 특검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거. 특검 추진하고 탄핵하고 이런 순서가 아니라 탄핵 추진하고 특검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역풍일까요? 안보 공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저 국방부 차관이 대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작전은 합참의장이 하잖아요. 그리고 한미연합사까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전혀 설득력이 떨어진 논리로 추상적인 역풍이라는 그 논리로 민주당이 좀 더 선명해야 될 일에 대한 두려움, 게으름 이런 게 저는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뭐 민주당 의원들하고 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제 개인적 사견을 밝히는 건데요. 저는 탄핵이라는 것은 남발돼서도 안 되지만 저는 회피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을 해야 될 때는 정강석화처럼 해서 결과를 얻어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저는 맥이 맞는다고 보고요. 전 최근에도 이상민 장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당연히 사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건 뭐 해임, 그러니까 사임이 아니라 아예 파면을 해야 될 사안인데 그걸 대통령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탄핵을 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참 무력감이 드는 것이 헌재에서 결국은 면죄부를 줬기 때문에 지금 또 이상민 장관이 지금 장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날 것까지도 전 고민을 해서 저는 탄핵이라는 그 최우수단성을 이용을 해야지, 이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가지고 탄핵의 실질적인 결과가 인용이 안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또 그 인용이 안 되는 걸 통해 가지고 그 동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집중해야 될 부분은 정말 이 정권의 실정이라는 것이 뭔가 수사 결과라든지 공신력 있는 것으로서 나와서 정말 국민들의 여론이 뭉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뭉치면서 전 이제 조만간 이제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총선에서는 정치적인 심판을 할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까지 여론 동력을 더 높이는 것이 좋다라는 좀 전략적인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장님,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 추진 안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속보를 전한 뒤로 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마음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잘못됐다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야당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고 야당이 무기력증 또는 두려움증에 빠져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비판이 우선입니까? 야당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야당을 탄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선이냐? 저는 요즘 헷갈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종섭 장관의 탄핵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실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해야 할 때 하지 않고 미적미적 미루면서 이 사안이 신은식 장관 후보자의 문제로 이제 가버린 겁니다. 여기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상황을 민주당이 만들어놨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낙담하고 실망하고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은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정말 무도한 국정 운영 때문이냐? 저는 오히려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싸우지 않고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그래서 야당 대표가 지금 목숨을 걸고 단식 투쟁을 하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된 안이 없습니다. 하나가 있죠. 단식하면 안 됩니다. 이 말밖에 하지 않아요. 어떻게 싸워서 이 나라를 다시 구할 건지를 결의를 하잖아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당대표는 죽겠다고 죽을지도 모르는 단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무기력증에 빠진 민주당 어떻게 할 거냐. 정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민주당 원내대표부터 당장 탄핵을 해서 정말 국민들이 민주당을 정말 쓰레기통으로 쳐넣어야 될지도 모른다. 그런 상황을 오히려 민주당이 그 국민의 체념, 절망, 포기를 더 부추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민주당이 하는 게 옳으냐,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토론 막바지에 민주당이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우리 토론에 일단 변수를 던졌습니다. 아니 또 기사가 또 이상한 속보를 가서 민주 이종석 국방부 장관 탄핵한 당론 채택 또 이렇게 또 기사가 또 떠요. 이게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그라도 섞여 나와서요. 지금 뭔가 내부가 지금 시끄러운가요? 시끄러운 거죠. 이게 지금 12시 8분발 기사인데요. 연합뉴스 TV에 속보 민주 이종석 국방부 장관 탄핵안 당론 채택 또 이렇게 나와요. 연합뉴스 속보는 민주 이종섭 국방장관 탄핵 추진 않기로 특검 관철 이렇게 떴거든요. 헷갈리는 기사가 지금 두 개가 나온 거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금 또 그건 어디 기사인가요? 이게 연합뉴스 TV가요. 연합뉴스에서 연합뉴스 TV가 오늘 9월 15일 맞죠? 12시 08분 말로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더 최신 뉴스네요. 지금 이게요? 보니까. 아까 12시 08분이? 배국 앵커님 말씀한 것보다는 이게 더 최신 뉴스.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 연합뉴스가 근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또 떴다면 다른 것이 떠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본 거 이렇게 떠서 인용 보도는 지금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데 아마 한 1, 2분 기다리면 다른 언론사가 또 받았을 거는 같습니다. 지금 보도에는 지금 뭐 연합뉴스에도 탄핵 추진 않기로, 한국경제도 탄핵 추진 않기로, 파이낸셜 뉴스도 속보로 지금 탄핵 추진 않기로 했다고 계속 뜨고는 있습니다. 예,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사가 아니 같은 뉴스사에서 한쪽은 당론으로 채택했고 한쪽은 안 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뜨는 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탄핵을 추진했을 때 역풍이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역풍이 어떻게 불었습니까? 제가 느끼는 체감풍은요, 6개월 동안 그 얼굴 안 봐서 살만했다, 이런 것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장님?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국민들 분노가 그 당시 탄핵 추진을
함으로써 상당히 좀 묵었던 채정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국민들이 인용이 되든 인용이 되지 않든 어쨌든 이상민 장관에게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책임을 물었다, 잘했다, 이런 박수가 많이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종섭 장관이든 신원식 후보든 잘못된 게 있으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회는 가진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나라가 지금 현재 이 모양 이 꼴인데 제발 민주당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약간 부연드리면요, 조금 더 차분하게 저도 사실 신인규 변호사 말씀 듣고 또 순간적으로 더 고민을 해보게 되거든요. 사람이란 게. 제가 신뢰하고 응원하는 신인규 변호사님이 또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저는 막 열심히 주창하다가도 그래도 또 한 번 다른 측면도 고민해보자 하면서 이제 잠시 숙고를 했는데, 이상민 장관 이제 탄핵 추진할 때 물론 헌재에서 이제 기각된 건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민주당이 뭐 지지율이 그때 당시 폭락했다거나, 아니 뭐 이제 이상민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막 격렬한 어떤 데모를 했다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민주당의 지지부진함에 대한 국민의 비판은 지속적으로 있었던 거고요, 당 안팎에서. 그러니까 사실 역풍이란 건 없습니다. 이제 국방 공백 우려도 충분히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아니 사실 국방장관이 탄핵이 아니라 다른 사유로도 유고 사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바라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도 차관이라든 합참 시스템 다 이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아예 엄청난 범죄자로 딱 지목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걸 하나 이상민 장관 탄핵에서 지지율이 떨어졌거나 아까 말한 구체적인 역풍 사례도 없었는데 이걸 못한다? 그래서 저는 또 하나 덧붙이면, 지금 대표가 이재명 대표 16일째 단식 중이다. 지금 시민사회 언론들 각계각층 인사들도 지금 오전에 찾아가가지고 지금 이제 목숨이 너무 위험할 정도니까 단식을 중단하고 싸우자고 이야기한 모양인데, 대표의 단식을 중단하기 위해서도 구체적인 어떤 성과나 행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의원 전원이 릴레이로 단식 들어가겠다, 우리가 이어서 뭐 이런 결의라든지, 아니면 야당과 시민사회와 국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과 이종석 탄핵을 위한 범국민 추진력으로 꾸린다는 구체적인 결의라도 해준다든지, 아니면 대표님, 자 오늘 우리가 이종석 탄핵안 발의했고 바로 지금 안 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에 제출한 뭐 72시간 안인가 처리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가결 시키겠습니다. 그래야 이러면 대표도 내가 지금 진짜 죽게 생겼는데 그거라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걸 계기라도 저도 풀겠습니다. 싸워야죠. 계기도 못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170명 안팎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무튼 탄핵 추진은 않기로 한 게 최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뜬 기사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요. 예. 이종석 장관의 교체를 사실상 경질로 판단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안보 의료 두 가지잖아요.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이종섭 장관을 경질한 주체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연관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경로에서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추정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그 사건과 같이 연루되어 있는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을 교체했다고 해서 경질을 판단한다는 논리가,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이런 논리 가지고 얘기하니까, 적어도 탄핵을 추진하지 않으려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이 두 가지의 근거라고 얘기하면 제가 볼 때 역풍이 두렵다.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걸 막아낼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밖에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이장님, 저는요 이 부분 한번 꼭 짚어보고 싶어요. 지금 대통령이 완전히 야당을 개무시하고 있잖아요. 야당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지금 2주 이상 이어가고 있는데 어느 누구 한 사람 들여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하잖아요. 마지못해서 뭐 건강 생각해서 저기 하라고 김기현 대표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이렇게 개무시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해임 요구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서 사의 표명의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경질로 본다. 이렇게 선의로 해석을 하는 민주당 대변인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개무시 당할 만하네요. 개무시를 당할 만 행동을 하니까 개무시 당하고 있는 거죠.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는데 민주당이 그 대통령이 사실상 경질을 했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김정욱 교수 말씀은 대통령이 직접 또는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장관에게 지시를 했다고 추정한다고 하지만 그 추정은 사실상 사실로 확인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이 이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와, 정말 약졸도 저런 약졸이 없고요. 겁쟁이도 저런 겁쟁이가 어디 있습니까? 저렇게 하라고 국민들이 민주당을 만들어주고 거대 야당 시켰습니까? 당대표가 쓰러져서 죽어가는데 거기에서 한 의원이 또 명단을 작성하는 것 같아서 나는 일부러라도 가지 않는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그 자리에 어떻게든 진심 어린 인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장면에서도 정말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오히려 더 역겹다. 정말 요즘 하는 거 보면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가는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경질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는 발언을 당대표가 목숨을 걸고 지금 15일, 16일째 지금 단식하고 있는데 이걸 당 대변인이 발표하느냐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사실 안진걸 소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거리에서 매주 고생하시면서 목소리를 높이시는 분들과 저도 내용 면에서는 상당 부분 저는 공감을 하고 정말 저도 참 뭐 소위 말해서 뭐 성질 같으면 사람이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도 하지만은 참 고민이 많은데요. 저는 지금도 참 안타까운 것이 항상 이 최우수단성이라는 것은 최후에 나와야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지금은 특검 같은 거에 하나에 더 집중을 해서 성과를 좀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탄핵이라는 가장 빠른 길로 가려고 하다가 또 모든 것을 또 놓쳐버리는, 그러니까 욕심을 너무 냈다가 또 모든 것을 놓쳐버리는 것이 조금 우려스러운 입장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제가 지금 올해 들어서도 논란이 됐던 것이 뭐 잼버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양평 고속도로 논란도 너무나도 심각한 사안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제 수사 외압 사건까지 왔는데 여기서 지금 하나도 지금 어떤 유의미한 어떤 특검이라든지 뭔가 밝혀지는 것이 없다 보니까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 논란이 너무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뭐 하나 지금 만들어 온 게 하나도 없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이라도 어느 한 주제에 대해서라도 좀 집중을 해서 어떤 성과를 단계적으로 내고 그 단계를 기반으로 국민들의 더 많은 여론을 모아가지고 이것이 총선 때 심판이 됐든 아니면 총선 이후든 이전이든 정말 여론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정말 이 정부에 대해서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이 심리적 사실상 탄핵이 정말 물리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그거는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여론을 더 다지고 더 많은 확장적인 여론들을 가지고 정말 국민들의 그 마음을 좀 하나로 더 모을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도 좀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민주당에서 경질이다 사실상 이게 저는 정말 가슴 아프네요. 대통령실이 이미 9월 13일 날 경질이 아니다. 사의 표명한 거다. 그리고 해병대 사건과 아무 관련도 없다라고 밝혔거든요. 얼마나 궁색합니까? 예를 들면 실기했다 차라리 우리가 사의 표명 전에 했어야 되는 건데 정강석과처럼 신 변호사 말처럼 그때 했어야 했거든요. 실기했다 죄송하다. 그래서 특검을 우리가 빨리 하겠다 하면 오히려 백벌 양보도 설득력이 있는데 제1야당 체면이 두려웠나 보죠? 경질한 거다. 우리 건의를 받아들여서. 벨도 없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대통령실에서 경질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경질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예. 지금 그러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투쟁력을 더 높일 필요는 있어요. 아까 안 소장님 말씀대로 정말 좀 정광석과처럼 해야 될 때 좀 뭘 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그렇게 지금 싸움닭으로 전부 장관들 바꾸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과연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지금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개각 발표가 포함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계속 뭐 누구누구 하마평이 나왔으니까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번 여론조사. 넉 달 만에 부정이 가장 높아졌습니다. 60%를 넘어섰습니다. 4월 달에 한번 60% 넘고 처음으로 부정이 60%를 넘어섰습니다. 긍정평가는 31%. 지난주보다 2%포인트 빠졌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올라가지고 부정이 60%를 넘은 겁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이 60%를 넘어섰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이번 여론조사 기간에 두드러진 변수는 재탕 인사, 싸움닭 인사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선봉에 서서 싸워야 할 야당이 개무시하고 있는 정부를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봐드릴게요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야, 이거를 조금 전에 안진걸 소장이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때 순간적으로 제가 백앵커님 표정을 봤습니다. 장탄식을 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약간 들고는 모습. 야, 이거 진짜 민주당 이거 물건들 진짜 안 되겠다. 예? 저는 이게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것도 윤 정부가 어쨌든 대한민국을 정상적으로 발전시키라고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실을 기반으로 충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들은 국민이 주는 세금으로 녹을 먹고 그래서 야당으로 역할하라고 정말 170석을 만들어 줬는데 이분들이 싸움에서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이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야당의 역할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기고 지든 그거는 국민이 선택할 일인데 그런데 그 윤석열 정부의 이런 폭정에 겁을 먹고 야당이 역할 안 하면서 경지를 사실상 받아들인다. 이따위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야당의 존재감을 어떻게 드러내고 평가를 받을 것이냐. 그래서 저는 지금은 윤 정부를 비판해야 하고 욕을 하는 게 맞느냐. 민주당을 비판하고 욕하는 게 맞느냐. 이제 헷갈리는 상황까지 와버렸다고 봅니다. 자, 오늘 탄핵 정국을 가지고 토론을 해봤는데요. 막판에 민주당에서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또 우리에게 숙제를 안겨줍니다. 민주당이 지금 바라보는 지점이 어디여야 할까요? 좀 생각해보는 그런 주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2텔레님, 마치 전시내각 같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전쟁하겠다는 거겠죠. 더욱더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언론도 재갈을 물리려 하는데 스픽스 더더욱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켜온 나라인데요.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 국민, 우리 정어리. 감사합니다. 52텔레님. 디어루시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분 더 드릴 텐데요. 댓글 떠나서 이분 아이디가 오늘 딱 떨어지는 아이디라서 LI님께 드리겠습니다. LI 아이디 쓰시는 분. LI. 네, 제가 디어루시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픽스 이메일로 주소 남겨주시고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토론하면서도 또 느낍니다. 믿고 의지할 때가 갈수록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스픽스가 좀 더 조급해집니다. 좀 빨리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 드는데요. 더 많이 모아주십시오. 주말에 정어리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모아주시고요. 또 스픽스 힘 주십시오. 자민경 옹기진고 많이 사주십시오. 저도 오늘 하나 더 사서 또 먹고 힘내겠습니다. 예, 마쳐야 될 텐데 혹시 뭐 좀 이 말은 꼭 해야겠다 하는 분 계십니까? 네, 제가 진짜 짧게 하겠습니다. 그 이제 경질이란 말을 제가 하도 열받아가지고요. 사실은 갑자기 안보실 2차장하고 국방비서관이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대통령이 경로에서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해서 뭐 책상 찾다 뭐 이런 게 외부에 알려져 버린 거잖아요. 결국은 그것은 억울한 최상병의 죽음을 밝히려고 했던 박정훈 수사단장이라는 사람을 탄압하고 불법적으로 수사서류를 경북경찰청에 있는 걸 뺏어온 전 과정이 윤석열에 의해서 지시를 내렸다는 게 밝혀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경질이 아니라 저 국방비서관하고 안보실 2차장 그다음 국방장까지 범인을 도피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론이나 여론에 대해서 안 나오게 다 사표시켜서 안 나오게. 왜냐하면 현직에 있으면 계속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사람도 물을 것이고 언론도 물을 것이고 국민도 물을 것이고 당신들이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냐고 다 책임지는 척하면서 뒤로 빼돌리는 건데 그걸 지금 민주당이 용인해버린 거니까 더 열받는 겁니다. 그 폭정에 맞서는 백성이나 국민들은 참고 참습니다. 하지만 그 참고 참음이 극단에 달하면 죽창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고을은 반란이 되지 않아요. 저는 적어도 민주당은 국민들이 반란이 되고자 꾹꾹 참고 있는 최선봉에서 싸워야 됩니다. 근데 그 싸움을 포기하는 순간 제가 볼 땐 이 반란은 거의 거대한 파도처럼 다가올 것이고 그 바다에 민주당도 휩쓸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합의를 통해서 지도자들을 뽑는데요. 참 지금 국민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둘 곳이 없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더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선거로 뽑은 권력이기 때문에 또 선거로서 엄중하게 저는 심판을 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많이 화가 나시고 답답하시더라도 더 정치에 관심 가지고 총선에서 국민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국민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쌓아 놓으시고요. 결국 우리가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고 평가할 날이 옵니다. 그거 포기하지 마시고 그때 반드시 다 함께 손잡고 행동해서 대한민국의 주인이 우리라는 것을 정말 역사의 길이 남겨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지지를 못 받는 정치 세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김병욱 교수님, 신인규 변호사님, 정치면 번색리 이장 정기환 대표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새로워진 스픽스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